생애 초기의 트라우마, 관계에 관한 한 우리는 경험하거나 배운 것을 반복한다. 만일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랐고 건강한 습관을 가질 기회가 없었거나 정서적으로 무시당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역동을 반복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과거, 특히 부모상에 대한 애착 패턴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고 이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몸과 마음이 같은 종류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다시 만들게 된다. 이것을 외상성 애착이라고 하는데 생애 초기 부모상과 맺은 애착 패턴을 반영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조건에 대한 패턴을 말한다.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책 전반에 걸쳐 살펴볼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넘어가자. 트라우마부터 시작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바로 자연재해, 전쟁, 강간, 근친상간이나 학대와 같은 재난이나 폭력적인 사건의 여파로 겪은 고통을 떠올린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 모두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신경계에 지속적인 조절 장애를 유발하는 경험을 했을 때 이를 정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정서적 지지처럼 안정감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도 여기에 해당한다. 안정감과 안정감을 일관되게 느끼지 못하거나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곁에 없을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확실성과 통제감의 부족을 경험한다. 이럴 때 인체의 스트레스 회로,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 무신축이 활성화되어 당면한 상황에 대처하는 인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거나 경험 또는 현실을 부정당하거나 정서적으로 방임당하는 일은 모두 인체의 스트레스 회로를 활성화하여 트라우마를 남기는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느낌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영향은 한순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축적되어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쌓일 수도 있다. 정서 반응을 처리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몸과 마음에 새겨진 채 우리에게 남아 결국 미래의 생각,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제도적, 문화적,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오는 환경적 스트레스도 우리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는 정서적 안정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지적인 관계에서 단절되게 만든다. 집단적 트라우마는 단일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집단, 공동체, 국가나 세계에서 안전이 사라질 때 발생한다. 자연재해, 경제불안, 전쟁, 식민지화 또는 제도의 불공정, 성적 혹은 문화적 억압, 팬데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집단적 트라우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건화와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대처 기술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누구나 고유한 정서적 경험을 하듯이 우리는 모두 다른 반응 패턴을 가지고 있다. 설령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아동기에 겪은 특정 조건하에 따라 대처 전략을 학습했다. 전통적인 심리치료를 받았거나 행동과학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면 조건화라는 개념을 알 것이다. 조건화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학습한 믿음, 행동, 습관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그곳에서 자동적인 행동, 관심, 동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분명 우리는 성인으로서 새로운 선택과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건화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상과의 관계에 의존할 때 발생한다. 이 책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부모상은 우리가 어릴 때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책임을 주로 맡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대체로 부모상은 생물학적 어머니, 아버지 혹은 둘 다이다. 물론 이 용어에는 조부모, 양부모, 유탁가정부모, 형제자매, 간호사, 전문양육자, 그 밖에 아동기의 주 양육자가 포함될 수 있다. 아이로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부모상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과 좋은 관계였는지, 나쁜 관계였는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그들에게서 지침을 구했고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흡수했다. 그들에게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과 우리 몸에 대해 느끼고 다루는 법, 적응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법,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웠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함으로써 그러한 습관과 믿음을 배웠다. 모든 어린아이는 그의 부모상을 모방한다. 엄마나 아빠가 미소를 짓거나 혀를 내밀면 아기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부모상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그것을 대부분 따라한다. 만일 우리의 부모상이 그들의 감정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억압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배웠을 것이다. 부모상이 그들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비판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그러한 측면을 비판하거나 부끄러워하도록 배웠을 수 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부모상이 소리를 지르며 대처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럴 때 누군가를 차단하고 무시했다면 우리도 정서적으로 단절하도록 배웠을 것이다. 정서 세계를 잘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려면 우선 생각과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야 한다. 성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 초기 관계에서 대체로 어떻게 느꼈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52년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처음 주창한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상과 얼마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었는지가 이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으려 하고 실제로 맺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 부모상에 대한 애착이 매우 안전하고 안정적이었고 신체적, 정서적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정서적 회복력을 지닐 가능성이 높으며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고 그런 감정에서 재빨리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정서적 자기신뢰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며 예측할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구축된다. 관계에서 신뢰란 누군가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성장기에 안처개척을 형성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부모상도 그들의 생애 초기에 많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의 생애 초기에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일관되게 파악하거나 살피지 않았다. 아무도 아이인 우리가 욕구를 파악하고 살피는 법을 배우도록 돕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거나 살필 줄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스트레스, 슬픔, 분노와 같이 구체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불쾌한 감정이든 불편한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종종 충동적으로 반응한다. 계속 우리 자신을 방치하거나 저버리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돌보게 만들려고 시간, 에너지, 정서적 자원을 과도하게 쏟아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원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 생애 초기에 애착 유형이 안정이었던 불안정이었던 관계를 맺는 습관적인 패턴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그곳에 남는다. 따라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에 이끌려 유사한 관계 역동을 자동적, 본능적으로 지속하려 든다. 충족되지 못한 아동기의 욕구, 애착 패턴을 파악하려면 우선 충족되지 못한 아동기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충족되지 못한 아동기 욕구는 신체적인 것일 수도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가 더 이해하기 쉽다. 생리적으로 인체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 폐는 혈액에 공기를 공급하고 세포는 음식에 든 영양분을 전환하여 우리가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점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같은 기본 욕구를 지닌다. 이를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 산소, 영양분, 휴식과 회복을 위한 수면과 움직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충분한 음식이나 입을 만한 적절한 옷, 몸을 움직일 충분한 공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없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서적 불안정과 인종차별 등 다른 많은 이유로 환경에서 신체적 안전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동기에 충족되지 못한 신체적 욕구에는 좀 더 미묘하게 부족한 것들도 포함된다. 자주 홀로 남겨졌거나 신체 접촉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나 달램이 부족했거나 어린 시절 살던 집이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워서 충분히 자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충족되지 않은 신체적 욕구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 몸을 꾸준히 돌보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신체적 안정과 안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신체적 욕구가 일관되게 충족되지 않으면 인체는 신경계 반응을 활성화하여 생존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정서적 욕구는 뒷전으로 밀린다. 충족되지 않은 신체적 욕구보다 더 흔한 게 바로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다. 내가 아는 거의 모두가 심지어 선의를 지닌 부모상 밑에서 자란 사람들마저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를 안고 성장했다. 많은 부모가 우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초과 근무를 하고 수면 부족에 잘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견뎌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현실이 존재한다 해도 누구나 살펴야 할 핵심적인 정서적 욕구가 있다. 아이든 성인이든 누구나 모든 관계에서 갖는 가장 깊은 욕구는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다른 사람의 지지를 잃지 않은 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면 정서적 친밀감이 생기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을 느끼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솔직해질 수 있다면 세상의 본연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 아래 질문들을 통해 다양한 관계에서 자신이 정서적 안정과 안정을 얼마나 느끼는지 확인해 보자. 나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내가 혹은 우리 관계가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보살펴 준다고 느끼는가?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고 인정한다고 믿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변화하거나 발전할 여지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믿을 수 있다. 만일 생애 초기 애착 형성 과정에서 이런 안정과 안정을 가졌다면 우리 몸과의 물리적 연결을 믿을 수 있고 더불어 그것이 스트레스나 다른 기분 나쁜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정서 세계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자기를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갈등이나 단절의 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연결되거나 회복할 수 있음을 알고 관계를 신뢰할 수 있다. 부모상이 아이가 일관되게 안전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도우려면 그들이 먼저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상들은 그들의 아동기 트라우마로 인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 중 대부분은 자기를 진실되게 표현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안전이나 안정을 느끼지 못한 채 성장하여서 깊은 무가치감과 정서적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부모상은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없었기에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탐색하고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버리거나 압도한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나 화를 유발하는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홀로 궁리했다. 아동기의 정서적 방치나 방임과 관련된 감정들은 실제로 뇌에서 신체적 통증과 같은 경로를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돌입하게 만든다. 아동기의 정서적 안정과 안정의 결혼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으나 일상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윽박지름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모두 나는 지나치다라는 뿌리 깊은 믿음을 주입하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그러한 결혼은 열정과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좌절되거나 방해받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열거한 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다음 목록은 아동기에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가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들이다. 부모상이 당신을 분리된 고유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연장선으로 취급하고 당신이 그들의 선례를 따르거나 그들의 믿음, 감정, 외모, 직업을 따라야 한다고 느끼게 했다. 성인이 된 당신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일 때 안전하거나 안정적이라고 결코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당신이 무엇을 믿든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부모상이 일, 관계 문제, 금전적 필요 또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지쳐서 꾸준하게 당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거나 주지 못했다. 성인이 된 당신은 스스로 고립을 택하거나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모든 관계나 다른 사람의 지지를 차단할 수 있다. 부모상이 다양한 문제나 갈등에 대해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재빨리 방어적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당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탓했다. 성인이 된 당신은 문제에 휘말릴까 봐서 자주 걱정하고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주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있다. 부모상에게 두 가지 페르소나가 있었다. 하나는 집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비판적이고 비난하거나 차단해버리는 페르소나였다. 다른 하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따뜻하고 정이 많고 겉보기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페르소나였다. 성인이 된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의도나 행동에 대해 자주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부모상이 자주 당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성과를 칭찬받지 못하면 무시했다. 성인이 된 당신은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하거나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다. 부모상이 당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대체로 무시하거나 반대했다. 성인이 된 당신은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특히 화가 났을 때나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거나 인정하기 힘들 수 있다. 부모상이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중요시하여 당신을 양육하는데 그들이 행한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과 희생을
당신에게 계속 상기시켰다. 성인이 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만성적인 부채 의식을 느끼거나 욕구가 생기면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우리의 몸과 뇌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형제자매, 조부모, 양육자,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조기 아동기에 맺는 그 밖의 관계들이 외상성 애착을 만들 수 있지만 생애 초기 부모상에 대한 애착이 무엇보다도 현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현재의 관계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고 밝히는 열쇠다. 부모상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생애 초기 관계에는 신경계를 물리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 신경계는 많은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UCLA 신경과학자 데니얼 시겔 박사에 따르면 신경계는 심오할 정도로 사회적이다. 그는 인간의 뇌와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신생과학인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하는 데 기여했다. 시겔이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뇌가 기능하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가족과 집단이 제공하는 안전의 의지에 살았다. 다른 사람들과 안전하게 연결되었다고 느낄 수 없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행복과 신체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몸과 뇌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인 관계와 플라토닉한 관계를 모두 추구한다. 현대 서양 문화는 혼자인 자기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더 강경한 개인주의를 장려하지만 그 누구도 혼자 동떨어진 섬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인생에서 관계를 맺는 일은 생존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항상 누군가와 그리고 무언가와 맺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무언가에는 주변 환경과 우리가 사는 지구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뇌가 물리적으로 생존하고 기능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겔이 설명한 대로 인간의 연결이 뉴런을 연결되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우리의 뉴런 또는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소통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뉴런의 연결 또는 소통이 뇌에서 수없이 반복되면 내면 세계의 기초가 되어 일상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어떤 관계라도 새로운 뉴런의 연결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뇌의 기본 구조를 세우는 것은 생애 초기 부모상에 대한 애착이다. 인간 영아는 대체로 발달되지 않은 신경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다른 포유동물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되기까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필요한 반면 인간은 생애 첫 수년 동안 부모상에 크게 의지한다. 생애 초기 수년간 인간의 신경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매 초마다 100만 개의 새로운 뉴런의 연결을 촉발하고 형성한다. 이러한 신경 경로들은 아동기 후반에 가지치기를 겪지만 영아기부터 초기 아동기까지 신경 인프라의 대부분이 형성된다. 신경계가 특정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연결되게 하는 존재는 태어나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 즉 부모상이다. 그들이 우리와 상호작용할 때 하는 행동과 우리가 그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의 뇌에서 패턴이 된다. 이러한 패턴은 뇌의 작동 시스템을 좌우하며 평생 동안 자동적 또는 본능적 사고, 감정, 반응을 활성화하고 통제한다. 조건화된 스트레스 반응들, 신경계는 우리 존재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생물학적 기관 및 생리적 기능과 연결되고 그것들을 통제하며 자동적 사고, 감정, 습관적 행동을 좌우하기도 한다. 아울러 유혹과 마주쳤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여 우리가 전진하거나 피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전의 수준을 결정한다. 신경계가 통제하는 인체의 투쟁 혹은 도피, fight or flight 반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투쟁 혹은 도피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경계가 동공 확장과 심박수 및 호흡 속도의 증가와 같은 생리적 반응을 촉발할 때 발생해서 우리가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거나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에너지를 지원한다. 또한 신경계는 경직 또는 차단, freeze, shutdown 반응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보통 위협이 압도적이거나 지속적일 때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늦추거나 아예 정지시킨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비유 맞춤 반응을 보이도록 진화했다. 잠재적 위협이 뚜렷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환경을 끊임없이 살펴보기 때문에 신경계가 높은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바로 이때 보이는 반응이다. 이러한 신경계 반응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발생한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건강한 반응이다. 위협에 직면하거나 위협에서 도망가거나 죽은 척하거나 우리가 가진 신체 자원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공의 위기에서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반응들이 필요하다. 만일 신경계가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위협에 대처한 후 재빨리 차분하고 생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신경계가 이완되고 차분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게 아닌데도 차분해지지 못하고 몸이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신경계가 잘 조절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과
차분한 일상의 기능을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사이를 오가지 못한다. 만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또는 우리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욕구를 자주 충족해 주지 못한 부모상 밑에서 성장했다면 우리의 신경계는 수세 불씨가 다 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변에 화재가 있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 뇌가 계속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신경계의 표준 작동 모드로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현재 우리의 신경계는 아동기 상태처럼 주변에 활성화된 위협이 없는데도 스트레스 반응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오래된 아기 담요가 생물학적, 정서적으로 다 자란 아이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듯 이러한 조건화된 스트레스 반응들은 우리의 뇌에 친숙하고 편안하다. 생물학적으로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사는 게 몸에 적합하지 않지만 신경계는 스트레스 반응에서 생리적으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익숙한 스트레스 주기를 경험하지 않을 때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동요되고 불안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다. 만일 어렸을 때 스트레스와 큰 혼란 또는 유기를 겪었다면 신경생물학적 경험을 다시 쓰겠다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결코 평화와 교감의 감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조건화된 스트레스 반응은 성인이 되어서도 생리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외상성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신경계가 어린 시절 특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도록 고착되었다면 본능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그 사람과의 반응 주기에 갇히게 된다. 조절장애인 신경계는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 상태를 촉발하는 다른 사람이 포함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재현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생리적인 안정감과 통제감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안정과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싸워서 그리고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려서 스스로를 차단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리의 것보다 앞세워서 거짓된 안정감을 얻게 되어 그러한 습관을 반복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반복은 관계에 이롭지 않고 우리의 의식적인 의도나 열망과도 맞지 않는다. 달리 말해 어쩔 수가 없다. 혼자일 때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나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뇌를 변화시키면 관계가 바뀐다. 관계에 관한 습관이 뇌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다. 인체에 대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많지만 뇌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우리가 몇 살이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했든 상관없이 뇌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다. 신경 가소성은 뇌가 평생 동안 새로운 유련의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새로운 유련의 연결을 형성할 때마다 우리는 신경계에서 새로운 본능적 또는 자동적 사고, 감정,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뇌의 표준 작동 모드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새로운 경험과 만나는 모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유련의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새로움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만일 어린 시절부터 가진 조건화된 생각, 감정,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면 신경계는 항상 갖고 있던 것과 동일한 유련의 연결을 활성화해 관계에서 같은 패턴과 역동을 낳을 것이다. 진정으로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을 바꿔야 한다. 즉,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든 이미 아는 사람과의 관계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본능적인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우선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 첫 단계는 잠재의식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외상성 애착을 초래하고 유지하는 조건화된 습관을 인식하거나 주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외상성 애착 패턴을 주시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과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더 빠르게 적응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을 개발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관계에서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길 바란다. 내 기분이 나아지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의 본연의 모습이나 행동을 바꾸라고 요청해 봤자 관계의 문제는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과학의 새로운 발전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관계를 바꿀 힘이 생긴다.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바뀔 수 있고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바꾸려면 인식을 뇌 너머로 확장하여 우리의 체화된 자기를 포함해야 한다. 체화된 자기는 몸과 마음과 영혼 사이의 상호 연결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정서적 안전 및 안정 체크리스트. 시간을 들여 당신의 부모상 또는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 아래 문장들을 읽고서 당신의 아동기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을 골라라.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을 들여다봐준 어른들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받았다. 경계를 보고 배웠고 어른들이 과학적인 훈육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다. 발달상 적절한 행동을 탐색할 여지가 있었다. 어른들에 의해 어른 역할을 강요받지 않았고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데 동원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조종 또는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으로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통제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자주 묻고 내가 공유한 정서 경험을 인정해주는 어른들에게서 안전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배웠다. 다른 사람에게 침묵의 처벌을 가하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과 같이 감정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지를 요청하는 어른들을 보고 내 정서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어른들이 일관되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갈등과 정서적 불화가 있을 때 그들의 역할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다.
나만의 생각을 탐색하도록 허락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은 어른들 덕분에 나만의 개성을 키울 수 있었다. 어른들이 질문을 하고 나와 내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고 놀이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함께해 주었고 내가 호기심과 열정을 탐색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해당되는 문장이 많을수록 성장하면서 안전하고 안정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